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즐겁게 지내셨나요? 2월 첫째 주 코인 즐겨찾기에서는요. 2019년 주목해야 할 키워드 중 하나인 STO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김두현 앵커가 블록체인 카페인 디센트레를 다녀왔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탐방 김도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카페인지 궁금하시죠? 여기는 바로 블록체인 카페라는 디센트레라는 곳인데요. 암호화폐로 커피나 식음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것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이렇게 신논현역 한복판에 디센트레 카페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저 여기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 카페가 언제 오픈을 했죠? 네, 저희 카페는 광복절이죠. 8월 15일 날, 작년 8월 15일 날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그 디센트레라는 이름이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어떤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가운데 있는 C가 다시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디센트레라는 뜻은 탈중앙화가 되었다가 다시 이쪽에서 모여서 같이 함께 이곳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디센트레라는 이름으로 저희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페 시그니처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위에 보시면 조명을 전부 블록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블록을 형상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메타포가 저희 카페에는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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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가 4K까지 구현 가능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요? 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도 따로 개발했고요. 네. 실제로 동영상이 돌아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네, 여기서 코인으로 식음료들이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같이 가서 보실까요? 저희 바닐라 라떼 하나랑요. 주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코드로 결제할게요. 네, 연락처를 먼저 눌러주세요. 원래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게 됐어요. 저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빨리 결제가 가능하게 돼가지고 좀 놀라웠어요. 저희 디센트레는 암호화폐의 생태계 확장에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생활에 적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었고, 또 블록체인 산업계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실물 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그들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한님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바로 코즈아이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2월) 첫째 주 영식이가 가져온 핫코인은요, 코인 제스트의 두 번째 토큰인 코즈아이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실물 경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토큰으로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자 나왔습니다. 코즈아이는 쉽게 말해 결제를 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기본적으로 ERC20을 기반으로 발행되고요. 발행량은 1억 2천 개입니다. 상장 전 90%의 1차 소각을 거친 후에 1,200만 개를 발행합니다. 전산 오류와 서버 점검에 따른 신규 유입 감소로 코즈아이의 총 발행량이 기존 계획 대비 90%가 상장 전 소각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코즈와 코즈아이가 어떻게 다르냐? 두 코인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즈의 거래 보상은 1 발행량을 이용자들에게 나눠서 에어드랍을 하는 방식인 반면에 코즈아이는 코인제스트의 재반 수익 사업을 보유량에 따른 마케팅용 토큰 에어드랍 방식으로 코즈아이 홀더들에게 차등 지급합니다. 결산 방식으로는 코즈의 경우 1일 지급했지만 코즈아이는 주간, 월간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면서 코즈아이 결산 지급 시행 시점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추가 혜택 같은 경우 코인과 원화를 입금할 때 자산 수익 보상 시스템을 적용해서 혜택이 주어질 것이며 코즈의 경우 거래를 통한 채굴 방식으로 공급된 반면 코즈아이는 유동적으로 토큰 공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로드맵 중요하지요. 로드맵 살펴볼게요. 코즈아이는 지난달 29일 코인제스트에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2월 플랫폼 코인으로의 1단계 준비 과정을 거치며 결제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3월 플랫폼 코인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월엔 금융 결제 시스템 연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코인 제스트의 두 번째 코인 코즈아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요. 불금입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안녕!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키워드로 증권형 토큰 STO를 빠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STO와 관련한 세미나와 또 많은 비즈니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작년 상반기 아이쇼 붐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이 STO가 미국에서는 가능해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로빗거래소의 도현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로비트 거래소의 대표 도현수입니다. 저희 프로비트 거래소는 작년 12월 달에 오픈한 글로벌 코인-투-코인 거래소이고 며칠 전에 한국 거래소인 프로빗.kr도 오픈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승승장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게스트는요. 황정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황정환입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미래 기술의 큰 축으로 하나로 보고 있는 7년차 벤처 캐피탈리스트고요. 삼성벤처 투자를 거쳐서 현재 블록체인의 소셜 임팩트형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차승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팔로우를 하게 된 차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요, 이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소식, 뉴스들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대표님부터 어떤가요? 요즘 그 증권형 토큰을 이제 많이 발행하려고 하고 네. 있죠. 기존에 그 ICO, 유틸리티 토큰 ICO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뭐 한계나 단점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 돌파구로 STO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STO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거는 이제 18년 중후반 때부터인데요. 이제 ICO로 인해서 ICO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보완하고자 합법적이고 안전한 장치들을 보완하면서 이제 STO의 모델이 좀 화두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미국에서 주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EC 주도 하에 미국에서 주도가 되고 있고 플레이어들도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승우님도 오늘 첫 출연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STO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SEC 측에서는 이제 17년 말부터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도 좀 증권법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논조를 가지고 좀 오랫동안 그 STO에 대한 세큐리티 토큰에 대한 것을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좀 진보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아직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하게 좀 효용이 있을 정도로 발전하기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과연 STO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방송이 되는 도중에 또 생중계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저희 토크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우선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대표님? 네. 증권형 토큰. 저도 사실은 그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방법은 기존의 이제 법제 하에서 보자면 그 각 나라마다 증권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자본시장법이 있는데 그 각 나라 증권법에서는 증권을 정의하고 있어요. 증권의 데피니션이 있고 그래서 그 토큰을 이제 뭐 세일을 한다거나 토큰에 대한 그 ICO, 퍼블릭 세일을 할 때 그 토큰이 각 나라 증권법 하에서 증권에 해당될 때 그걸 이제 STO로 정의하자.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일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실질적인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ICO 같은 경우에 이제 유틸리티 토큰은 그 토큰이 표창하는 게 어떤 그 자산 그게 이제 뭐 사업용 자산이든 비사업용 자산이든 자산의 가치를 표창하는 게 아니죠. ICO에서 쓰는 유틸리티 토큰은 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어떤 자산, 그게 사업용 자산이든 비사업용 자산이든 이 자산의 권리를 표창하는 토큰을 만든다면 그게 이제 각 나라 법에서 증권에 해당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걸 뭐 STO로 보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분야를 접하게 돼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는 STO는 이제 이전 그 트레디셔널한 마켓에서 IPO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IPO와 ICO의 좀 중간 단계, ICO가 이제 대중 네. 개개인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고 펀드레이징도 많이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으로써 좀 투자자를 100% 보호할 수 없다든지 그런 그레이한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보완해서 나온 해결책이 STO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였죠. ICO가 굉장한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규제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면서 최근에는 STO가 좀 인기인 것 같은데 지금 STO는 ICO와 다르게 주변국에서 조금씩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지금 현재 이제 해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법제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프랑스도 최근에 이제 좀 ICO나 STO 우호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ICO랑 STO를 굳이 구분해서 이제 법제화를 시키기보다는 전체적인 암호화폐라는 개념 하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쪽과 이제 프랑스,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규제화를 시키면서 근데 그게 너네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ICO를 이제 금지하는 쪽으로 진행을 지금 현재까지는 해왔었고요. 그래서 STO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거론된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분이 좀. 네. 한번 주변 나라들에서 한번 살펴보는 네. 시간을 또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고요. STO는 도대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강점이길래 올해 이렇게 주목해야 될 키워드로 모두 다 뽑고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주요 강점이 뭘까요? STO는 ICO와 다르게 가장 큰 네. 차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자산의 가치를 표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토큰을 취득한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 좀 네.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ICO는 유틸리티 토큰의 ICO는 단순히 어떤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지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큰이 표창하는 그런 자산이란 점에서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ICO랑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STO의 강점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STO의 강점이라고 하면 되게 저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첫 번째로 꼽자면 당연히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트래디셔널 시장과 STO 시장과 ICO 시장을 세 개를 놓고서 이제 비교를 해볼 경우에 트래디셔널 시장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뛰어나지만 근데 ICO 시장이 현재까지 유동성 면에서는 최고였는데 합법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안했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나 이제 스캠 같은 부분에 좀 취약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좀 보충하고자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돼 있는 이제 STO 모델로 좀 발전을 해온 걸로 보이는데 기존 시장과 대비해서는 뛰어난 유동성, 그러니까 해외 마켓에 대한 액세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주실 때 STO가 기존의 ICO와 조금 다르다라는 또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이걸 STO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아는 프로젝트 중에는 네. 그 미술품을 이제 토크나이즈 하겠다라는 시도가 있고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미술품의 토큰을 취득하면 그 미술품의 그 지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틸리티 토큰에서는 보통 그 유틸리티 토큰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유틸리티 토큰을 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서비스의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STO에서는 그 토큰을 가지면 그 토큰이 표창하는 그런 자산, 사업용 자산일 수도 있고 미술품 같은 그런 어떤 비사업용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 자산의 그 권리를 직접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어디서 찾아보기로는 ICO는 어떤 배당을 받는 거지만 STO 같은 경우는 증권과 유사하게 의견도 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에 그게 좀 반대입니다. ICO는 유틸리티 토큰은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원래는. 그게 배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증권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고 유틸리티 토큰을 가진 사람들한테 배당을 나눠준다. 이러면 사실은 이름을 뭐 유틸리티 토큰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증권 또는 뭐 STO에 가까운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의견을 표출하는 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꼭 그 ICO, 유틸리티 토큰의 ICO 또는 뭐
증권형 토큰 STO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하더라도 그 토큰 홀더들이 그 토큰 생태계에서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뭐 문제가 없는데 배당을 주는 것은 결국 그 이제 그 기초 사업이나 자산의 어떤 그 본질적 가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크립토 토큰이라고 했을 때 꼭 네. 이제 막 흔히 무슨 유틸리티 토큰이다, 세큐리티 토큰이다, 페이먼트 토큰이다, 뭐 심지어는 스테이블 토큰이나 뭐 크립토키티 같은 그런 자산형 토큰도 많이 있는데 그게 막 일반적으로 다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하면서 페이먼트일 수도 있는 거고 그 꼭 하나의 성격만을 정의 내리는 건 아니고 어떤 성격에 대한 그냥 소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세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은 페이먼트 토큰,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결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뭐 유틸리티 토큰, 뭐 대부분의 ICO를 통해서 진행된 토큰들이 그렇게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자산을 표방하는 자산형 토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런 증권의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정하는 증권에 가까운 토큰들을 일단은 뭐 세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꼭 막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STO는 그런 미국 자본시장의 증권의 스탠다드에 맞는 그거를 뭐 발행한다 해서 이렇게 STO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유틸리티 토큰하고 시큐리티 토큰을 이제 보면 현재까지 ICO에서는 사실 유틸리티 토큰이 시큐리티 토큰의 역할까지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다 모집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금을 모집을 하고 수익금을 나눠주는 부분, 그러니까 그 하위 테스트라고 저희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틸리티 토큰이 핀마에서 이제 18년도에 정의를 해서 구분을 한 거에 의하면 이제 페이먼트 토큰, 유틸리티 토큰, 에셋 토큰. 그러니까 에셋 토큰이 사실은 시큐리티 토큰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토큰의 시초가 되는 그 토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틸리티 토큰이나 페이먼트 토큰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요 실체 부분을 이제 좀 보완을 하고자 하면서 시큐리티 토큰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 두 개의 역할을 모두 다 했다고 보면 사실은 유틸리티 토큰의 역할은 서비스나 특정 서비스나 앱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여기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토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두 토큰이 좀 공존하는 형태로 만약에 시큐리티 토큰이 상용화가 된다면 그래서 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아까 미술품 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미술품에 대해서 분할 소유를 하는 플랫폼은 그런 개념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분할 소유의 개념은 예전에도 존재를 했지만 요거를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게 사실 미술품, 고가의 미술품을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이걸 나눠 갖는 게 사실 소유에 대한 그 소유욕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술품은 사실 고가의 미술품은 이게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 고가의 미술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10명이 나눠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인이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거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투자의 개념이 더 강한 그런 증권형 토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형 토큰 안에서도 지분과 같이 소유의 개념의 증권형 토큰과 투자의 개념이 더 강한 증권형 토큰 이렇게 좀 성격이 나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증권형 토큰에서 이제 뭐 사실은 투자와 소유, 네, 뭐 좋은 말씀인데 꼭 반드시 구분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서 소유해서 뭐 주거 목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죠. 모든 자산은 다 그게 자산의 본래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산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자산의 가치의 투자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뭐 여러분들 돈 많으신 분들은 투자 목적으로도 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자기일 수도 있고 미술품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소위 말하는 금융 투자 상품들, 증권은 이제 증권법이라는 그 법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을 투자 목적으로 이제 뭐 사거나 팔거나 중개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증권법에 적용을 받게 되죠. 그렇게 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STO가 지금 막 생겨난 신생 자금 조달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코인원 리서치 센터와 체인 파트너스의 리서치 센터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꼭 동일한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은 최근에 코인원이랑 체인 파트너스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놨고 네. 그 전에 조금 전에 엑슬런트에서도 국내에서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다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다 좋았고 조금씩 다 결이 달랐는데 엑슬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 STO가 왜 생겨났고 배경이 어떻고 ICO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풀어주신 것 같고 체인 파트너스 쪽에서는 일단은 STO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가 어떠한 뭐 규제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각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기관들 있잖아요. 미국 쪽이라든지 전 세계 거래소라든지 기관들에서 어떠한 논지를 펴고 있고 어떠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STO, 그러니까 세큐리티 토큰의 좀 강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동성, 리퀴디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건 좀 확장을 하자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STO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2000년대 중후반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결국에는 자산을 이렇게 좀 쪼개는 형식의 유동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일어난 사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도 ICO 시장도 2017년 말부터 2018년 쭉 해서 너무 큰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코인원 리서치 센터가 말했던 그런 부분도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의 시청자들께서도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빅트리님은요, STO를 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 뭐 사기를 안 치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대로 로드맵대로 기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저스티스 린님은 STO가 활성화되려면 기존 주식시장에 준하는 필수 정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면서.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신흥 시장에서는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릴 리스크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제 신흥 시장인 만큼 이 기회를 틈타서 약간 악용하시려는 세력은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겨나는 트렌드이고 네. 하다 보니까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뭐 완벽하게 세팅이 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멍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서 저희가 이제 ICO 시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었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겪었던 부분들은 좀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면서 물론 KYC, ML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완이 되는 부분이 STO에서는 확실히 진행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STO 쪽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TO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증권형 토큰을 좀 일찍 접한 케이스인데요. 17년 말에 스파이스 VC, 제가 VC 출신이다 보니까 스파이스 VC라는 영국에 있는 VC에서 처음으로 펀드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연구를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뭐 연구를 빨리 한다고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네. 뭐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같은 멤버들이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증권형 토큰 이슈언스 플랫폼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한데 점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블록체인과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컨셉에서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블록체인의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이 이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동조를 하면서 이제 업계에 뛰어든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증권형 토큰이 지금 현재 너무 걸려있는 부분들도 많고 플레이어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투자자 제한,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가려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규제와 제한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풀도 줄어들고 시장도 더 작고 플레이어들도 적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의 퍼포먼스가 19년도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술 플랫폼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각계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개인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각계 전문가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들도 참 궁금한데요.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아니면 부정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뭐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당장 STO가 뭔가 이제 큰 어떤 변화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코인원 리포트에서 제가 잘 지적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이제 STO는 뭐 주창하는 게 어떤 자산들을 토크나이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시도인데 사실은 증권이라는 개념이 원래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과거 이제 옛날부터 증권이라는 개념이 자산을 유동화시키자라는 개념에서 나왔고 지금은 이제 증권이 전자증권화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증권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STO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원 리포트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자산을 그런 전자증권화하는 거를 STO로 본다면 그것은 기존에 이미 어떤 자산을 증권화하고 또 증권화를 더욱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증권화를 시도하는 그런 것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인원 리포트는 그것에 더해서 이 STO는 결국 이 블록체인의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뭔가를 이제 특별한 기능을 여기에 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해결책이 돼야지만이 이 STO가 큰 이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우님의 시각과 생각도 좀 궁금해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자산 자체를 토큰화하는 것 자체는 뭐 이전 마켓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그거를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이전에 이미 그걸 하고 있던 기관에서는 좀 결제 혹은 세틀먼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확정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중간 기관은 필요한 건 확실해요. 하지만 블록체인 단에서는 그 이제 프로세스에서 뭐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 행정 처리 과정에서는 당연히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왜냐면은 STO가 일단 18년 초부터 비트코인 혹은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점차적으로 하락세를 봐왔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상승세였다면 과연 STO라는 개념이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이, 그러니까 토크나이즈된 아셋이라는 개념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얼마나 먼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 모든 자산, 그러니까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24/7, 그러니까 24시간 전 세계 어떤 재화도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산업인 게 불명하지만 지금은 좀 너무 그러니까 ICO, 그러니까 포스트 ICO 같은 느낌? ICO인데 이게 뭐 여기서 우리는 한창 이제 미국에서 ICO 프로젝트들을 뭐 때린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으니까 이거를 조금 개선해서 또 다른 회피책으로 삼아서 뭐 다시 한번 펀드레이징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뭐 국내 해외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미국에서 완전한 제도권 내에 정착이 돼야지 다른 그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현재 STO가 미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직인가요? 아직 활발한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7년 뭐 중순부터,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뭐 증권의 범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미국은 미국 증권법에서는 이제 증권의 정의가 굉장히 넓어요. 증권의 이제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서 나중에 이 자금을 나한테 투자하면 너한테 수익을 돌려주겠다.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면 다 증권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ICO가 다 STO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좀 상황인 만큼 그쪽에서는 세큐리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어떤 국가들에 비해서도 미국이 STO 세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좀 진보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SEC 그리고 ATS를 다 표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외에서 일어나는 STO에 관련해서도 일단 이런 뭐 우리는 미국의 ATS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빗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세큐리티 토큰 관련한 뭐 물꼬를 트겠다라고 해서 서비스원이라는 업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나라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 미국 쪽 스탠다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아직 뭐 SEC에서 유틸리티 토큰 ICO에 대한 확정된 답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STO 하는 거는 아직도 저는 뭐 시기상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에는 미국은 어쨌든 법 체계가 잘 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ICO든 STO든 간에 미국의 그 증권법에 따라서 그 파일링을 하면은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원래 ICO를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그런 증권법의 그 파일링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담 없이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해보자, 이 사업을 위해서라고 시작된 게 ICO인데, 미국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증권법이 넓기 때문에 ICO건 STO건 간에 다 미국 법상으로는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다 파일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규제 당국에서 여러 ICO에 대해서 이것은 증권이기 때문에 파일링을 했어야겠다라고 해서 규제를 가하죠. 근데 반대로 보면 파일링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규제 당국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미국하고 법제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법이 미국의 증권법을 많이 모델을 삼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STO를 할 때 미국처럼 파일링을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그 법이나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파일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그 파일링을 받아줄 것이냐. 예. 제가 뭐 그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 국내 모 대형 그 로펌에서 작성한 법률 의견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ICO 프로젝트는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파일링을 해야 된다. 파일링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문제죠. 첫 번째는 ICO지만 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파일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일링을 하지 않고 ICO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는 사라져요. 근데 그럼 좋다. 내가 파일링을 하고서라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금융당국에서 받아줄 것이냐. 이제 그 법률 의견서는 이거는 뭐 법률 의견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걸 잘 안 받아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라라는 그런 경고 문구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어떤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증권법에 대해서 좀 확립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는 그런 법적인 확립이 좀 아직 미비하다라고 그게 받아들이는 이제 규정상으로는 우리나라 법 규정이 미국 미국 규정하고 비슷합니다. 네. 예,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모델을 삼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해서 기본적으로는 파일링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금융당국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미국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다 지켜서 파일링을 해도 이것은 뭔가 국내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노파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받아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해야지 뭐 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할 수 있는데, 혹시 받아줄까 말까 애매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이제 다른 나라들은 사실 미국을 좀 주시를 하면서 이제 좀 벤치마킹,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투자적인 실제로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8년 말 기준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뭐 프로젝트는 20개 정도 미만 정도의 프로젝트가 STO 프로젝트 실제로 발행이 돼서 뭐 거래는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행이 된 프로젝트는 10개에서 20개 사이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근데 이런 업체들도 실제로 펀드레이징을 한 게 이제 대부분 그 VC 펀드나 토크나이즈 펀드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뭐 프로퍼티 쪽에 이제 부동산 토크나 이런 쪽하고 헬스케어 쪽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이 프로젝트 외에도 그 도와주는 이제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폴리메스나 뭐 이런 플랫폼들 그럼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예,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은 사실 이런 업체들이 제가 이제 VC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 미만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막 2천억, 1,500억 이런 수준의 이제 펀딩을 진행을 해요. 근데 3년 미만이면은 뭐 시드나 시리즈 A 요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펀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기관들 쪽에서도 이게 다 지분 투자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티제로 같은 경우에 뭐 2,200억 정도, 그리고 뭐 시크리타이즈도 한 1,400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그쪽 기관 쪽에서도 이 증권형 토큰을 조금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는 ICO나 암호화폐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이 STO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당국의 입장을 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독 당국은 ICO 금지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원래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면 허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작년 뭐 6월 달까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ICO가 금지돼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 주변에 그 동료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근거에서 ICO가 금지돼 있냐?
라고 했더니 동료 변호사들도 딱히 뭐 어떤 법적 근거를 잘 못 대고 있습니다. 네. 법에서 명시적으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좀 찾기 힘들다는 거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CO가 증권에 해당된다면 네. 증권이라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한을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지금 제한만 받는다고 볼 현재 수 있습니다. 증권의 범주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가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발행된 그 많은 프로젝트들은 증권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제가 두 군데 법률 그 로펌에서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토큰의 종류가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 있고 또 그 하이브리드 성격의 토큰들이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틸리티 토큰을 표방하면서 배당을 준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증권에 해당될 수가 있죠. 네. 근데 해외에서 STO를 하면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나라 법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거는 그 증권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각 나라마다 만들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증권법이 있고 그 나라의 증권법의 목적은 그 나라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어떤 법인을 세워서 STO를 진행하지만 그 토큰을 국내, 대한민국 내의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역시 대한민국의 증권법, 자본시장법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소위 말하자면 크립토 마켓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로 삼을 수 있었던 게 글로벌하게 24시간 전체 마켓에서 다 거래가 가능한 부분을 꼽을 수 있었는데 그 세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특징에서는 조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큐리티 토큰을 만든다면 그 시큐리티 토큰의 투자자가 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을 수가 있고 각 나라의 증권법을 모두 준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증권법이 되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기 힘들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취소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 올바른 규제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님부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STO에 대해서 이제 넥스트 ICO가 될 거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저는 증권형 토큰이 이 증권형 토큰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제 증권형 토큰을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아니면 더 발전된 형태의 토큰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 업계가 계속 저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STO가 더 발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자산을 토크나이즈 하겠다보다는 이 블록체인이 뭔가 이 획기적인 어떤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다 바뀐다면 더욱 효율적이 된다. 이러면 이제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법제도 그런 블록체인 자산을 토커나이즈 하는 것을 지원하는 식으로 법제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욱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STO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STO를 위한 STO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STO에서 표방하는 뭐 투자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거는 당연히 저는 ICO 시장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ICO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STO를 좀 각광받고 STO를 지지하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STO 주제로 한번 토크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인사 아시죠? 이거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